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7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신조 협례편 17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과 진행을 맡은 한치, 그리고 옆에는 언제나 중세문학 연구자. 예, 연구는 안 하고 매일 방송이나 준비하고 있는 야부리가 된 야불거리는 야부리. 야부에서 야부리로 진화하신 야부리님 오셨고요. 또 한 분 동주대엽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매님은 또 폐관 수련에 폐관 수련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기 수련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번에 장기 폐관을 하신다고. 네, 좀 으쌰으쌰 하자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구정이 오기도 전에 다시 폐관을 들어가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장기 폐관을 하게 돼서 빨리 다음엔 엄청난 내공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죠. 이사매님 본인도 되게 아쉬워하면서 퇴장하셨어요. 그래서 조만간 따로 그냥 소식을 저희를 통해서 전달 드리는 걸로 하셨고, 그렇죠. 또 그 여차하면은 잠깐 폐관 중에 잠깐 중단하고 나와서 출연해 주신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저희 셋이서 좀 더 힘을 더 바짝 내봐야 될 것 같아요. 땀내라는 남자들의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원래 뭐 무협의 세계가 주로 남자들에게 치우쳐져 있으니까 저희 또 오늘 그 물레당에 그 코타츠 안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다운 얘기하는데 코타츠 얘기를 왜 해? 코타츠 안에서 지금 동주의 발과 제 발이 서로 스치면서 되게 묘한 분위기 속에서 좀 접어놓고 있습니다, 다리. 이상한 소리 하면 다리를 확 차면 되겠네요. 그래 꼬집어줘야겠네, 다리를. 오늘의 주제 영웅대연. 영웅대연. 진도를 아주 훅 뛰어넘었습니다. 영웅대연, 영웅들이 크게 잔치를 연달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 드래곤볼에서 천하제일 무술대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영웅대연에 영웅이 아닌 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소인들이 많지. 영웅이 아닌 소인들. 이 시점에서 양과는 영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꼬마애죠, 꼬맹이. 꼬맹이에다가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항상 울분에 가득 찬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적으로 삐뚤어져 있어, 사람이. 중이병 상태죠. 우리가 삐뚤어진 양과의 심리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는 삐뚤어진 양과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홍칠공과 그 구양봉 그 동기 어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약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려면 저희 풍진곤돈 에피소드를 확인하시면 예전에 했었죠. 제가 꼽은 베스트 동준님의 베스트 에피소드.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사람이 성장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그때 한번 성장하고 그 내려오다가 황마를 만나죠. 그것도 우리가 예전에 다뤘습니다. 그 황마를 만나서 이 동병상련을 하죠. 네, 맞습니다. 매우 대단한 감정이입이 거기서 펼쳐집니다. 맞습니다. 그 풍진곤동과 황마를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큰 성장을 한 거죠. 그렇지. 그때 성장했지만 아직 영웅은 아니야. 완전한 영웅이 되려면 소용녀와 헤어지고 16년이 지내. 아직은 지금은 멀었어. 겉절이. 그치. 이때는 여전히 꼬인 상태예요. 그래서 무슨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막 무슨 황룡이 오셨다느니 곽대엽이 무슨 오셨다느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곽정과 황룡이 근처에 있다라는 거를 양과가 인지하게 됩니다. 옆에는 황마가 있고 되게 막 비루하고 못생긴 황마가 있고 그 상황에서 그 영웅 대연에 양과가 참여하게 되는 그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과가 아까 2번의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장을 통해서 사람이 여전히 꼬였지만 일종의 좀 스케일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곽정과 황용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양과가 이런 생각을 해요, 속으로. 이 부분 되게 멋있는데, 전에는 내가 당신들 집에 얹혀 사느라 놀림감이 되고 찬밥 대우를 받았지만 그때는 내가 어리고 힘이 없어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도 천하를 내 집으로 삼으니 당신들에게 꿀릴 것이 없다. 천하를 내 집으로 삼는다라는 말을 해요. 이 표현이 난 너무 멋있는 거야. 천하를 내 집으로 삼는다는 거는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 강호 시민,
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홈리스랑 한 끗 차이 같긴 한데. 홈리스가 세계 시민이야. 노마드 아니겠습니까? 나는 홈이 없다. 왜냐면 전체가 다 내 집이니까. 그치. 그런 거죠. 근데 이 말이 이게 출처이 있어요. 다 양과가 그래요? 처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김용 선생이 처음 이런 문장을 양과에게 넣어준 게 아니라 네네. 유학자 중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명하게 그 왕양명. 왕수인이라고 하는데 양명은 홈니다. 네. 그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천하는 하나의 집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근대로 넘어가면 지구촌이 되는 거야. 이 지구촌의 동아시아 버전이 이 왕양명의 천하는 하나의 집이라는 사고방식. 송나라 때 장제라는 사람이 똑같이 백성과 나는 동포라는 감각으로 이 자기는 사대부지만 일반 백성과 동포라는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포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사해 동포주의의 그 동포입니다. 네. 동포는 자궁을 함께 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동포가.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부르는 그 호칭이네요. 자궁을 함께한 피부치를 동포라고 그럽니다. 형제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같아야지 동포야 원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동포라는 말을 뭐 한민족이나 뭐 외국인에 대해서도 혹은 사회 동포주의라는 말처럼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사회 동포주의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이 동포라는 말이 자궁을 공유한 형제지간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네.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형제다라는 감각. 공자도 그렇거든요. 공자도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형제이니 어찌 형제가 없음을 하나리오. 그러니까 꼭 엄마가 같아야만 형제가 아니다라는 감각. 내가 있으면 어디든 나의 집이라는 감각. 이게 세계시민 사회동포주의의 감각이거든요. 저는 양과가 여기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멋있는 게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와 무부라. 무가 무불가. 내가 없음에 내가 아님이 없고 내 집이 없음에 내 집 아님이 없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멋있는 다 나이고 다 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타자가 나와 구분되는 타인이 아니라 그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는 나와 같은 존재이고, 이게 심지어 양과는 말에 대해서까지 감정이입을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냐는 거야. 예전에 저희 그 선생님 중에 불교에 눈부처라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눈부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눈을 봤을 때 그 눈에 제가 비치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불교는 그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성불하세요 그러잖아. 네. 우리가 성불이란 말이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네. 부처가 되세요라는 말이거든. 근데 성불. 이룰성의 부처불자. 근데 우리가 교회 주일에 교회나 성당을 갔을 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예수 되세요 안 하잖아 우리한테. 난리 나죠. 네. 일신교는 기본적으로 신과 인간을 완전히 좀 이원화시켜서 위계화시키고 있거든요. 분리되어 있죠. 네. 근데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유학이나 불교나 누구나 노력하면 스스로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이게 그 강호의 그 무학 사상의 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무림에서 영웅이 되는 것 또한 이게 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과 같은 출신이 안 좋은 진짜 삐뚤어진 이런 중2병 환자조차도 나중에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영웅 대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군요. 이 영웅 대연에는 실제 영웅들은 별로 없었지만 양과가 이 단계에서는 그런 캐릭터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영웅 대연에 초대하는 그 절차도 되게 재밌었어요. 곽정이 영웅첩을 돌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되게 굉장히. 그 당시에 우정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을 때 일일이 사람 시켜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사람 시켜 보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영웅첩을 돌리는 게 아무한테나 영웅첩을 돌리는 게 아니라 좀 그 당시 강호의 셀럽들, 셀럽들, 그리고 좀 인지도가 있는 단체들, 그 중에서도 약간 우리 편에 속했다라고
상정되는 단체와 인물들에게만 보낸 거겠죠. 막 소개받을 때도 일전에 명성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인사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해요.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이 사람이 우리 편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도 되게 대허. 그러니까 그 영웅대원에 진짜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네. 사실 워낙에 또 중국 땅이 넓고 강호가 넓다 보니까 어떤 한 인물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만 않으면 그 인물이 불참하면은 제가 그 사람인 척해도 모를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모르지. 충분히. 사진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서로 간에 그 영웅첩이 갖고 있는 신뢰가 있긴 있지만 그만큼 어중이 떠중이들도 많이 모이고 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영웅대연에 그 참석하는 영웅들을 판별을 해야 되거든. 예.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이 영웅대연의 주최 측에서 정말 영웅으로 대접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구분의 방식이 행색, 외모, 풍모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방의 거지들은 당연히 행색이 거지 꼴을 하고 다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의 일원이라면 존중을 받습니다. 네. 근데 개방의 일원이 아닌데 행색이 남루해. 그러면 족보 없는 그지. 뭐 이렇게 딱 봐도 원래 그 정말 센 사람들은 알아보겠죠. 딱 봤을 때. 겉모습에 현혹당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내공을 제대로 알아보는 안목을 갖춘 사람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세 보인다. 저 사람이 뭔가 어지러 보인다. 저 사람이 영웅답게 느껴진다. 이거를 겉으로 드러난 그 면모를 갖고서만 판단을 하거든요. 양과도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랜만에 황룡과 곽정을 만나야 되잖아. 근데 황룡과 곽정을 만날 때 우리 같으면 그 잘생겨 보이려고 노력하겠죠. 더 자기를 꾸미고 내가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더 뭔가 나를 꾸며내가지고 있어 보이게 뭐 외제차라도 어디 렌트해가지고 몰고 가는 게 우리의 심리잖아. 근데 그게 이제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무슨 그 파티 같은 데 가면 그치. 드레스 코드도 있고 그치. 일정하게 그 파티의 격식에 어울리지 않으면 들여보내주질 않잖아요. 근데 양과는 오히려 우리랑 반대야.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하고 가서 일부러 만나야 할 생각을 합니다. 암행어사 같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서 나를 천대할 거를 미리 이렇게 예상하고 더 나를 천대하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네, 이미 트집 잡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머리를 막 봉두낭발하고 왼쪽 눈가를 막 때리고 스스로 막 얼굴에 멍을 들게 하고 옷을 막 찢고 흙바닥에서 혼자 막 구르고 거짓골을 만드는 거야 몸을. 그 옆에는 비쩍 마른 황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딱 행색이 진짜 남루하고 거지보다도 더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서 찾아가거든요. 네. 얘가 디테일한 게 또 타지도 않아요. 옆에서 끌고 가요. 그치. 말을 탈 수가 없어. 너무 말라서. 아, 그래서 그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말도. 그때 그 영웅들이 모여있는 사당에서 무시 형제를 만나요. 무수문 무도뉴. 근데 무도뉴와 무수문 그 형제는 이렇게 양과의 시선으로 딱 봤을 때 몸놀림이 날렵하고 막 힘있고 묵직하고 딱 봐도 행색이 젊은 영웅의 풍모야. 이게 영웅이냐 영웅이지 않냐는 외모에서 판단된다는 얘기예요.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옛날에 구천리도 구천인인 척하니까 다 고수 취급하고 영웅 취급했었잖아요. 이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 겉모습에 대한 얘기는 영웅문 1, 2, 3부를 통틀어서도 자주 나오는 모습인데 처음에 곽정이 황룡에게 믿음을 준 이유도 곽정의 겉모습을 보고도 그걸 개의치를 않았어요. 그치. 그리고 3부에서는 조민과 만날 때 장무기가 장산봉 뒤에 서가지고 얼굴에다가 뭐 수술 바르고 하니까 그냥 동자인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겉모습을 보고 또 판단하는 모습이 이제 1, 2, 3부에 자주 나오는 옛날에 모습이죠. 주화도 막 얼굴 독 있었을 때는 그치. 되게 별로 이렇게 거들도 안 보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독 풀리니까 아 예쁘다. 뭐야 이거. 겉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여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조차도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남성 무림의 세계에서는 얼굴 그 자체보다 여성은 얼굴이 중요하지만 얼굴 그 자체보다 행색, 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그 풍모, 풍모라고 하잖아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를 풍기냐, 뭐 되게 좀 소인적인 분위기를 풍기냐. 요새로 말하면 뭐 능력이지. 능력 있어 보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뭐 무슨 차 끌고 다니냐, 외모가 잘생긴 것보다는 무슨 차 끌고 다니냐, 무슨 옷 입고 있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곽정 같은 경우는 외모는 별로였지만 풍모가 이게 영웅의 풍모를 갖고 있거든요. 네. 전형적인 네네. 남성 영웅의 풍모. 양강 같은 경우, 양과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외모도 출중하고 옷도 왕자였기 때문에, 완안강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행색도 되게 럭셔리하잖아. 그렇죠. 귀족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그 매국노로 이게 지탄받고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예. 네. 외모를 중심으로 일부 사조 영웅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당연히 외모 좋은 애들, 되거든. 구양극 같은 애들도 응. 구양극도 외모 좋고. 진짜 좋잖아. 옷도 진짜 잘 입고.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그 슈투빨이 있는 슈투빨이 있는 캐릭터. 구양극도. 그렇죠. 2부에서는 근데 주인공이 양과잖아요. 네. 양과는 아빠를 닮아가지고 외모는 잘생겼습니다. 출중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컴플렉스가 부여가 돼야 돼. 곽정처럼 다른 방식으로 부여를 하는 거죠. 그게 이런 어떤 비틀린 심리로 인해서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못생기게 막 꾸미고. 뭔가 남루하게 외모를 스스로 격화시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서도 나를 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인 거지. 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나의 외모만 보고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뭔가 평가절하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 양과는 이 삐뚤어진 심리가 자기를 보호하고 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반면에 그 무수문 무돈유 형제는 막 자기랑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해. 그런 느낌에. 거기다가 곽부 여기서 만나는 곽부는 또 완전 초절정 미녀잖아. 미녀로 자랐죠. 그러니까 이제 양과 입장에서는 좀 스스로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스스로 만들어낸 보잘것없는 초라함이다 보니까 상대가 자기를 무시할수록 속으로는 득이양양해지는 거야. 양과의 심리가. 그러니까 이게 양과 캐릭터가 진짜 독특하다라는 거지. 자기를 무시할수록 스스로 만족한다니까. 네. 양과는. 거의 뭐 마조이즘.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방의 거지들은 이게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원래 네. 자기들이 다 가난한 사람 출신이어서. 네. 그래서 단체 중에 개방이 그나마 가장 윤리적인 단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방조차도 아시다시피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이런 파벌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파벌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도 그 안에도 뭐 개방 안에 다툼에 관해서는 천룡팔부에서도 자세히 다르지고. 그러니까 뭐 그래요. 개방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만큼 깨끗한 단체는 아니다. 그래서 그 개방에 왕십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 이제 손님들을 접대하고 안내하는 이런 역할을 맡은 개방 거지인데 이 왕십삼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양과를 높여주면서 양형이라고 부르다가 네. 양과가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양아우로 낮춰서 불러요. 그러니까 거지조차도 이게 상대를 차별한다고. 네. 거지조차도 완전히 대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딱 봐도 행색에 따라 나이에 따라 우리도 그러잖아. 한국에서도 처음 그렇죠.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고 뭐 우선 직장이 어디고 이런 거를 딱 보고서 스캔을 딱 한 다음에 자기가 좀 높여서 존중을 해줘야 될지 자기가 대충 만만하게 여겨도 될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면접 볼 때 항상 정장 차려입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같은 경우는 천대 받을수록 그 득이양양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진짜 사람이 비틀려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맞아요. 거지. 약간 실제로는 정말 서럽거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맞지? 내가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또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매우 슬픔, 어떤 서름, 분노, 비통함 이런 감정이 양과를 사로잡아요. 영웅대연 근데 이거 왜 한 건지 전 사실 좀 궁금한데. 이렇게 뭐 어중이 떠중이들도 많이 모이고 저희가 외모로 누구를 판단하고 영웅을 판단하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영웅 대연에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영웅연에서 방주의 교체가 있습니다. 개방 방주의 개방 방주. 교체. 네, 바로 황룡에서 노유각으로 이관하는 약간
이임식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웅연인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송나라가 몽고의 남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여서 뭔가 힘을 합쳐보자. 그러자면은 누군가 리더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무림의 맹주가 돼서 몽고의 남침에 대항하는 우리 강호의 힘을 모아줄 수 있는 사람 한번 뽑아보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영웅 대연이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웅 대연이 지금 열리는 곳이 네. 그 육가장이라는 곳이죠. 네네. 그 예전에 영웅문 1부에서도 등장했던 곳인데 거기랑 그때, 장소는 이사를 했죠. 네. 하남성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공간을 구체적으로 대승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오리지널 육가장이랑은 다른. 네, 오리지널 육가장은 제가 봐보니까 태호에 있었어요. 네네, 태호가 이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주인데 지금의 항저우인데 이만은 송나라 남송의 수도였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의 대승관은 하남성.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스타필드 말하자면- 하남이 있는 하남성. 아, 그거는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소림사와 낙양에 있는 하남성.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중심부인데 남송의 입장에서는 최전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육가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육승풍 캐릭터 혹시 기억하시죠? 승풍이라면은 황약사의 제자. 풍자돌림의. 황약사 때문에 이제 페인이 돼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비분강개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의협심이 넘치는 그 육승풍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육승풍이 그 육가장에 걸어놓은 그 대련이 있어요. 대련. 네. 그 긴 시를 의미하는데 그게 상련하련으로 나눠져서 이 상련하련이라는 데 쓰여져 있는 이 시가 내용도 되게 좋고 네. 그럴싸하거든요. 도화 영락 비신검 벽해조생 안옥소. 그러니까 도화 복사꽃 그 그림자가 이렇게 진이 신검이 날고 네. 푸른 바다 물결이 이니 옥통소를 분다. 되게 황약사의 그 호연지기를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도화도에 실제 걸려져 있는 그 시거든요. 시검정이라는 곳에 이 대련 아래에 그 육승풍의 서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 오호 페인 병중 도화. 오호페인. 오호가 그 태호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오호의 페인이 병중 병에 걸린 중에 도화라는 거는 이게 칠할 도자에 까마귀 아자거든요. 네. 검은 까마귀처럼 검은색으로 마구 이렇게 서투르게 글씨를 썼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 애기들이 네. 그 검은색으로 막 그 스케치북에 아무렇게나 서툴게 글을 쓰듯이. 엄청나게 겸양스러운 말을 그렇죠. 종이에 먹을 칠해서 새까맣게 만들었다. 자기를 그 낮추는 표현입니다. 네. 근데 이 오호페인 병중 도화라는 말을 양과가 보고서 네. 또 이게 감동을 하고 약간 감정이입을 해요. 왜냐하면 이 페인이라는 말이 양과 입장에서는 자기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야. 가족이 죽거나 혹은 헤어져 혼자서 이리저리 떠들면서 페인이나 다름없이 스스로 네.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양과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양과는 지금 어딜 가나 다 내 얘기. 다 자기 얘기처럼 말조차 사람조차 어디 쓰여져 있는 글조차 서명조차 다 자기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컴플렉스에 쩔은 사람이 세상을 대면할 때 느끼는 그 감정 상태거든요. 그렇죠. 다 자기 얘기 같아. 다내 적 같고. 그렇지. 다 내 얘기 같거나 다 나를 증오하는 것 같고 다 나를 천대하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완전 꽂히죠. 빠가 되는 거지. 꽂히는 거지. 응? 네. 실제 이 영웅 대연 장면이 이게 영웅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한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네. 실제로는 그 양과와 곽부, 무씨 형제 간의 사각관계 이런 썸들이 썸의 장. 썸대연.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양과 중심이에요. 네. 양과가 새로 오랜만에 이 곽정이나 황룡이나 곽부나 무씨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소소하게 재밌거든요.
화령 곽부는 그 무씨 형제 둘 사이에서 계속 고민 중에 있잖아요. 자기를 둘 다 좋아하잖아, 무씨 형제 둘이.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쌍둥이에 똑같이 생기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르지만 각각의 장단점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거예요. 양과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형은 무도뉴는 차분하고 침착한데 반해서 그 동생인 무스무는 쾌활한 사람이고 둘 다 잘생기고 무공도 뛰어나고 너의 말이라면 곽부의 말이라면 다 잘 들어주는 그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네.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다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둘 다에게 시집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양과의 진단이야. 곽부의 고민에 양과의 대한. 진단. 그러니까 곽부가 남자라면 고민할 게 없을지도 몰라. 이 시대에는 그렇죠. 네. 이게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이렇게 데리고 살면 되지. 이 시대에 뭐 옛날에 대리단 씨는 뭐 몇 명을 거드리거든. 그러니까 근데 곽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둘이 이게 막상막하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뭐 무슨 용호상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도토리키즈이지. 그런 상황에서 누가 좋은 거 같냐고 곽부가 양과한테 계속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양과가 하는 말이 진짜 이게 양과의 경박함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어. 양과가 뭐라고 대답하냐. 둘 중에 누가 더 좋냐고 곽부가 계속 물어보니까 만약 내가 두 사람을 좋다고 대답하면 나는 희망이 없게 되잖아. 이게 양과가 하는 말. 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나는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힘들어하던 애가 그렇지. 또 양과가 기본적으로 경망해가지고 자기가 곽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네. 괜히 무슨 이런 식으로 시시껄렁한 이런 농담을 던지니까 팔 잘릴만 하네. 곽부 입장에서는 뭐 이게 멍한 거지. 오해가 있어. 나 좋아하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곽부 입장에서 멍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양과가 기본적으로 이래요, 성격이. 맞아요. 이때는. 또 여자 보이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재밌게 놀고 이런 느낌이지. 옛날에 나중에 무순문 무도뉴 형제 화해시킬 때도 그치.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용료가 완전히 그때 엿듣고 방법이 항상 경박해. 소용료는 완전 다이렉트니까 그냥 무조건 직설적으로 듣고 직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오해를 항상 많이 하죠. 곽부가 기본적으로 양과를 좀 무시하기는 무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신경은 좀 쓰여. 뭐 약간 이런 상황이죠. 물론 곽부가 양과한테 항상 이렇게 뭔가 열받은 감정을 갖고 양과를 무시하고 양과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곽부가 양과를 좋아했거든. 근데 그거를 자기가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거고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게 점점 더 커지고 맞아요. 점점 더 진전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권에서 밝혀지는 진실을 지금 미리 말해버렸네요. 뭐 다 아는 다 아는 사실. 단초가 하여튼간 양과의 이런 좀 경박스러움에서 시작된 거는 맞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과는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그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노유각에게 그 사구봉법을 황룡이 전수하는 장면. 요게 이제 산에서 그 배운 거죠. 홍실공한테. 그 구양봉이랑 싸움 붙이려고 양과는 9개월만 이미 익혔죠. 9개월은 이미 익혔다. 실제 어떻게 이거를 그 전개하는지 그 활용법에 대해서는 양과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노유각에게 황룡이 가르치는 장면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미 필기는 붙어놨는데 실기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합치가 되는 거죠. 자격증을 따는 거지. 그러니까 필기가 중요하다 생각보다. 그러면서 곽부도 엿봤거든요. 무씨 형제랑. 맞아요. 나무 위에서. 곽부가 그래서 이 봉법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황룡이 좀 알려줘요. 네. 그 알려주는데 이렇게 약간 장난스럽게. 근데 이 기본적으로 타구봉법이라는 게 상대를 좀 속이는 방식이거든요.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항룡 10회장 같은 게 아니에요. 타구봉법은 상대를 속여서 이겨먹는 방식이 타구봉법이거든요. 엄청나게 허초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곽부 같은 경우는 곽부 캐릭터가 여기 또 나오는데 곽부는 엄마한테 이번 판도 무효해요. 그러면서 엄마는 맨날 속임수만 쓰네요. 그래. 그러니까 곽부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똑똑하진 않아. 네. 이게 곽정을 닮았군요. 그런 부분은. 그거는 진짜 곽정이랑 빼다. 황룡이 이런 말을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초식이 몇이나 되냐. 엄마가 속임수를 쓴다고 했지. 잘 보았다. 무공이라는 게 원래 열의 아홉은 사람을 속이는 거란다. 너보다 강한 자를 속여서 쓰러뜨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속이는 게 무공이라는 거야. 황룡의 이 가르침을 곽부는 이해를 못해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지. 그런 것도 쓸데없이 곽정 닮았어. 근데 양과는 옆에서 듣다가 황룡의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이게 속여서 이기는 게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싸울 때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렇죠. 상대를 속여서라도 내 목숨을 부지하고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그게 무공의 기본이에요. 다윗도 왜 옛날 멀리서 돌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타구봉법이라는 것은 이게 오묘한 것이 이게 초식만 알아도 안 되고 구결만 알아도 안 되고 초식과 구결을 조화를 이루게 해서 상대를 이렇게 농락하고 현혹시키는 이런 봉법이거든요. 이거의 대부분의 이런 묘미를 그 양과는 옆에서 이렇게 훔쳐보고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구결과 합쳐서 또 황룡이 하는 말, 그 속인다라는 그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를 자기식으로 정리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버려요. 이때 또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도 되게 재밌지. 도강을 했군요. 도강. 그렇지. 양과는 원래 기본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안배를 해서 생각을 하고 판을 짜고 설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구공법이 아주 자기한테 맞는 그런 무공인 거죠. 그래가지고 배워놨던 구결과 실기를 딱 보니까 어느 정도 마스터하게 돼서 나중에 싸우는데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 바로 이게 지금 싸우는 얘기로 가볼까요, 그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때까지는 영웅대전의 전날까지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이 상황에서 또 양과가 황룡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뒤로 갈수록 황룡이 그렇게 똑똑하고 무공이 센데 저 정도는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사실은 임산부가 어떻게 이겨로 되는 거죠. 디버프를 좀 걸어 디버프죠. 디버프를 좀 걸어놔서 양과가 활약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양과랑 황룡이 서로 긴장감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둘이 진짜 비슷해. 맞아요. 그렇죠. 둘 다 진짜 똑똑하거든. 동족 혐오야, 그러니까. 동족 혐오 맞아요. 그래서 여기 황룡이 거의 셜록과 같은 면모를 갖고 있다라는 게 묘사가 되고 또 양과도 그에 못지 않다라는 일종의 추리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네, 맞아요. 이 영웅대연에 가령 곽부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엄마 누가 왔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대뜸. 그랬을 때 바로 알아맞혀. 누가 왔는지 그 얘기만 듣고. 그렇죠. 무씨 집안의 사백과 사숙들께서 오신 모양이구나. 셜록 홈즈인데. 그러니까 곽부가 엄마는 참 영리하세요. 어떻게 그 말만 듣고서 누가 오는지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황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뻔하지 않니? 무돈유와 무수문이가 그 무씨 형제가 너와 떨어지는 법이 지금까지 없는데 항상 붙어 다니지 않냐 너네 셋이. 네. 그런데 널 지금 너 옆에 없는 걸 보니 분명 그 아이들의 식구들이 온 것이겠지. 이게 황룡의 추리야. 네. 근데 이 추리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맞아. 화장실 갈 때도 곽부가 쫓아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회로가 곽부랑 황룡, 양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황룡이 뻔하지 않니 하면 양과는 이거 되게 뻔하지라고 할 수 있고 곽부는 무슨 얘기야 이런 제가 차이가 옛날에 있는 거죠. 그리스 철학을 좋아해가지고 네. 막 읽었거든요. 네. 소크라테스 화법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파술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제자한테 너 이거 뭔지 알겠니? 하면 제자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거야 병신아 이렇게 말하는 게 소크라테스. 상대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죠. 네. 소크라테스 엄마가 네. 산파였어요. 아. 그래서 그 엄마는 육체적인 산파였다면
자기는 정신적인 산파를 그렇군요. 자기는 하겠다. 자처한 거죠. 네. 그래서 정신의 영역에서의 산파술로서의 대화법이죠. 상대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상대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왕자의 맞아요. 게임에 이 말 나오잖아요. 존 스노우한테 그 야인인 여자가 you know nothing. 너는 아무것도 몰라. 그거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무지를 자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알미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줄 아는 게 알미거든요. 네. 이건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제 황룡은 그런 철학적인 건 아니고 상대가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친절하게. 왜 그런 이유로 내가 그런 추리를 했는지. 네, 그리고 황룡은 어느 정도 이게 인내심이 생겨나 있는 상태인 이유가 그건 곽정 학습 효과가 네. 있으니까. 곽정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곽부도 참고 가르치고 오히려 그러니까 양과 같은 애가 더 무서운 거야. 근데 황룡은 기본적으로 그 좋은 사부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물론. 황룡이 제대로 뭐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 황룡의 무공이나 어떤 인문 소양을 계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무시영제는 너무나 평범하고 곽부는 너무 싸고 돌아가지고 애는 진짜 평균 이하가 됐고 양과는 황룡의 제자라고 할 수 없죠. 노너맹자는 물론 배웠어. 양과가 노너맹자는 황룡에게 배우긴 했지만 네. 뭐 제자라고 당연히 할 수가 없고 없죠. 사실. 없어요. 제자가 없죠. 제자가 없어. 그리고 제자를 무시영제나 양과를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가르치는 것도 잘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양과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곽부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곽부 같은 경우는 좋은 사부라면 네. 진짜 제대로 엄격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사실 영웅문에서 좋은 사부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 제 생각에 장산본 정도인 것 같아요. 장산봉. 네. 좋은 사부가 별로 없습니다. 황약사도 좋은 사부는 아니잖아요. 제자들 다 죽게 만들었으니까. 홍칠공이 좋은 서브지. 곽정 입장에서. 그렇죠. 곽정한테 그 항룡 18장 다 가르쳐 주잖아. 물론 맞네. 식탐이 있어서 네. 가르쳐 준 거긴 하지만 좋은 서브죠. 네. 곽정 가르치는 게 고역이었거든. 곽정이 좀 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황룡이 아니었으면 그건 그럼 좋은 사부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먹을 게 아니면 가르쳐 주지 않는 사부인데. 없었으면 벌써 갔지. 땡 나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황룡의 덕을 본 그러니까 거죠. 촌지를 찔러주지 않으면 뭘 안 알려주는. 그래서 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어렵다는. 근데 솔직히 김용 선생의 그 서사에서는 모든 소설에서는 네. 우리 정상적인 이런 무공이나 학문을 익히는 경로에 네. 대해서 매우 냉소적입니다. 네. 그 사부를 충실하게 모시고 네. 그 사람의 무공을 체계적으로 전수받아서 자기도 강호해서 그 사부를 계승하는 위대한 영웅이 된다? 이런 설정은 없어요. 없어요 다. 대부분의 주인공이라면 스스로 자기가 개고생을 해서 자기 스스로 주도학습. 자득해내야 돼. 스카이림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게 네. 청취하시는 대원님들 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왕좌의 게임 같은 세계를 제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기현을 만나서 강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동굴 탐험해가지고 내가 고대에 무슨 마법을 익혀가지고 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 하다 보면 학교 가기 싫은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마법사 학교 이런 데 가라고 인물들이 추천을 하는데 가기 싫어요. 정규교육 네. 받을 수도 있고 검정고시 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이거구나. 난 영웅인데 왜 학교를 가야 돼? 나 동굴에서 배울래. 동굴 그러니까 탐험하는 이게 정규적인 이런 범생이 방식의 교육을 거부했을 때 영웅이 된다는 거야. 맞아. 이 양과만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 양과 사부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곽정도 마찬가지야. 다 사부지. 네. 곽정에게는 그 천하 오절들이 다 사부죠. 천하가 내 집입니다를 이기는 천하가 내 사부다. 그러니까 그 아니면 뭐 무슨 양과 같은 경우도 나중에 독고구패를 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조를 사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독고구패도 사부가 아니고 신조도 사부가 아니고 소용료도 엄밀하게 사부라고 하기가 어렵고 네. 그렇다고 뭐 황룡을 사부라고 할 수도 없고 조지경도 더더욱 아니고. 조지경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양과한테 사부가 누구냐니까 저는 사부가 없습니다. 이 말이 노사부. 이게 아니 난 사부가 누군지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은 강호의 관행이야. 네. 내가 모자라니까. 사부의 이름을 이렇게 숨기는 거는 일반적이죠. 네. 근데
분명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서야 저러한 무공을 갖출 수가 없는데 자기는 사부가 없대. 그거는 호로 새끼요. 부모를 애미애미도 없다라고 부모를 부정하는 부모의 이름을 내가 밝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에겐 부모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에게 사부가 없습니다라는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웅들이 대부분 그래. 여러분 그 누구냐 이 소강호의 영호충 생모와 생부가 누군지 아세요? 없지. 고아 출신이지. 고아로 나오죠. 자기 악불군 진짜 자기 사부라고 할 수 있는 악불군은 개싸가지 나쁜 위선 맞아요. 빌런 아니겠습니까? 네. 위선자인 빌런이잖아. 네. 그 풍청향이 사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풍청향. 독고 구검을 익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통 게다가 풍청향은 또 검종이에요. 악불군은 기종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파가 완전 또 달라. 맞아요. 정상적인 경로로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 가서 대학원 진학해서 어떤 지도교수를 모시고 뭔가를 이렇게 전수받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영웅? 안 된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퇴를 하고 뭐 사업을 하든지 그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빌 게이츠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동굴처럼 창고에서 이제 스타트업 하는 것처럼 동굴이 있어야 돼. 동굴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학교를 그만두십시오. 기연을 배우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 설정이 우리가 영웅문이나 무협 소설에 왜 빠져드냐? 우리의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삶의 서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양과 같은 캐릭터나 영호충 같은 캐릭터를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저 근본도 없고 저 뭔가 사회 부적응자, 어른이나 부모나 이런 사부를 진짜 못으로 아야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이 모난돌이죠, 모난돌. 네. 우린 모난돌을 싫어해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런 또 열망이 있거든. 또 이런 거에 감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웅문이나 이런 무협 소설에 우리가 흠뻑 빠지는 겁니다. 네네. 살면서 그런 우연을 바라잖아요. 기연이나 우연을 누군가 나에게 어느 날 엄청난 능력을 선사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꿈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보통의 우리들은 이런 기연과 우연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5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우리가 양과가 물론 주인공이긴 하지만 가령 무수문 형제랑 우리가 무씨 형제랑 비교를 해볼 거야. 무씨 형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새가 막 울고 있어. 옷이 뭐야 막 이러시지. 그래서 가서 막 이렇게 자기가 해치려다가 얻어 터지고 도망가거나 저기 불길하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자. 그래서 빨리 곽부나 보러 가자.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기연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걸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거기에 뛰어들 만한 이런 세계 태도를 내가 이미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황마를 생각해 보세요. 황마를 만나는 장면처럼. 우리 무씨 형제가, 제가 무씨 형제한테 미안한데 계속 양과랑 비교해서 무도뉴와 무수문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말이 마부한테 계속 채찍질 당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어. 무도뉴 무수문 형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홍마가 있는데 홍마는 진짜 잘생기고 멋있는데 저 황마 비루하고 못생기고 거지 같은 말이라고 비교하면서 비교질이나 하면서 집에 가겠지. 그 말을 왜 도와줘? 자기네 홍마가 맡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차이예요. 제가 5년 전에 그 아는 형이 비트코인 재미로 한번 사보라고 했을 때 샀어야 되는데 그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서 제가. 그렇지, 그냥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좀 더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뭔가 영웅대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그 신조 협력의 아치 에너미가 다음 주에 등장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금륜 법왕이죠. 그분을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들으신 대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존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